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부산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오면 저 백사장 쪽에서 보면은 그 예전에 매립해서 불 속 나와 있는 그 회센터가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앉아 있는 게 그곳입니다. 뒤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죠. 광안대교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바닷가입니다. 오늘 그 전당대회 결선 투표 그 얘기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며칠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투표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결선 투표는 정치공학 대 정도의 대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판에 통용되는 이른바 정치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치공학적인 차원의 문법들이에요. 그런데 정치문법으로 더러 이길 수는 있지만 정치문법, 정치공학적 문법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서사거든요. 안 그래도 다들 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그보다 훨씬 긴 기간 훨씬 더 어렵게 치열하게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투쟁력을 받아내려면 뭐 정치 지도자들이 우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정치공학 가지고서 표계산이나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대표가 되면 뭐 하겠으며 그 대표가 무슨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감동은 이런 겁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도를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예요? 1, 2, 3 비상계엄하면 그 이후에 올 후폭풍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만 될 마지막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 계엄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좀 판단을 잘못했다는지 또는 뭐 이럴 줄 몰랐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의 진짜 본질, 결국 역사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실존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전대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과연 누가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래서 대권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을 완전히 쇄신하고 자유파 국민과 손잡고 저 종북 주사파들과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공학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표계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결선 진출을 못한 한동훈 똘마니들이 어쨌든 표가 뭐 얼마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그 표를 향해서 구걸하듯이 다가가면 당장 플러스 몇 표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게 정치공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동훈 똘마니 허접한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 표라도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됐다 칩시다. 그 대표가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오히려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한테 엄청난 실망과 상실감을 줄 거예요. 싸우기는 실컷 우리 자유파가 싸웠는데 결국은 막판에 한동훈 똘마니 몇이 펴가지고 장난질해서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국민의힘을 다시 쳐다보겠냐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모두가 죽는 길이다. 한동훈 똘마니들과 그 쓰레기 허접한 것들의 표라도 긁어 모아서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식의 접근과 발상, 이것이야말로 자유파를 모두 죽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배신자들은 척결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표하고 상관없이 자유파와 책임당원들이 더 떨쳐 일어나서 더 강력한 당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결과 설사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치적으로 살아나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전대를 승리하고 당권을 잡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당의 혁신과 쇄신과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 지도부가 서야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정치공학적인 표계산이 당권을 잡는데 유리하고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순복도 불가능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유파의 정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서사, 감동을 주는 서사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파의 그 정신, 자유파의 그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과연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이 정말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또 한번 헛발질하고 그 조잡한 표계산이나 하면서 정치공학에 매몰되면 누가 대표가 되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걸레처럼 되어 있는 거를 마지막 정말 세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정치공학의 늪에 빠뜨려가지고 또다시 구정물로 만들어버리는 저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가 누가 다시 그 국민의힘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 점에서 김문수건 장동혁이건 김문수건 절대 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게 당장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인이 죽는 길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당대표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유파 전체를 구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두 후보와 두 후보 캠프에게 제가 강력하게 경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어제라도 장동혁 의원 역시 이렇고, 근데 지금 주위에서는 이번에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가 요짝을 한쪽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워낙 저희 박사님 저기 하실 때 그 유튜브들 나와서 방송하실 때 맨 마지막에 나와서 자기도 싸우겠다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쏟쳤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많이 싸우거든요. 저는 뭐 아미고를 떠나서 동네에서 하지만 근데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근데 어제 딱 결과를 보면 이제는 김문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싸우는데 참 너무 회의감이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속상하고요. 네. 어제 결과는 그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불과 2달 반 전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뿐만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전국선거를 치른 김문수가 1차 과반을 하지 못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장동혁은 이번 전대가 3주 전에 시작됐는데 7월 말에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그때 장동혁은 미미한 존재였어요. 예. 그리고 기성 족벌 언론들이 장동혁을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냐 조경태냐 국민 전체 하니까 조경태가 1등이다. 그런 보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3주 전에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던 장동혁이 조경태 제치고 안철수 제치고 김문수하고 결선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장동혁이 무슨 조직이 있어요? 전국선거 해본 적 있어요? 국회의원 오래 했나요? 이제 3년째인데 그러면 장동혁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강력한 장동혁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바람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장동혁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장동혁 만난 사람도 아직 없잖아요, 여기. 근데 왜 장동혁 바람이 불었을까? 이거는 자유파 국민과 책임당원들의 민심을, 마음을 장동혁이 제대로 대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결과를 보고 이제부터 김문수다, 이건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결과를 보면, 예? 어제 결과를 보면, 득표율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제 결과를 보면, 야, 이게 장동혁이 이게 뭔가 있네. 그러면 이제는 장동혁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와 책임당원들이 아직도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타성적으로 내가 2달 반 전에 대선 때 김문수 지지했으니까 그냥 지지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질문.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리더랑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윤호계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윤호계를 지배하는 입장이니까 그 말이 와닿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본인을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윤호개인이라는 숙제 같은 집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동지 얼굴들을 보면 흩어지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그런 숙제 같은 미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윤호개인을 진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한 그냥 핑계 삼아. 알겠어요. 윤호개인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뭉칠 수 있는 뭔가 어떤 계기로서 윤호개인 집회를 해서 안 돼요. 또 윤호개인을 저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탄핵 직후에, 국회 탄핵 의결 직후에 윤호개인, 탄핵 당한 이후 직후에 윤호개인, 사실은 탄핵 당하건 직후부터 윤호개인 하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의 윤호개인이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 그 탄핵당한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윤호개인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면 정치투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리를 높이 울려도 국민 대중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탈옥을 시켜서 감옥에서 빼내서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앉혀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호개인은 그건 잘못된 윤호개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윤호개인도 있었어요.
그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그것은 하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다시 출마 상황이 안 된다라고 이미 한번 얘기도 했어.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공격받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윤너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1, 2, 3 개헌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게 윤너게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고자 했던 바 대한민국이 지금 전국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이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 전국주사파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자유파가 좀 더 단단해지고 더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해서 그 체제 수호 전선에 한 명이라도 더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윤너게인 정신인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다가 이 과장되게 이 의미를 얹어서 하는 것은 우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종북주사파들의 역공을 불러일으킬 빌미를 주는 것이고 또 우파에서도 이른바 중도보수 지향의 우파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나도 우파긴 한데 저건 아니야 라고 자꾸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그런 의도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회견을 하자 말자가 아니고 윤회견 해야죠. 근데 올바르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수호 전선을 잘 구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윤너게인의 올바른 정치 노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감옥에 언제쯤 나오실 겁니까? 뭐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진짜 않은데.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류 보편 가치이기 때문에 뭐 더구나 세계 5위권, 6위권의 군사강국,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직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직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는 전 세계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되는 방향으로 저는 모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인가 감옥살이 했잖아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만큼 그렇게 길게 감옥살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인권 유린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 가치니까 열심히 알려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 전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끌어서 견인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단 두 개입니다. 그 두 가지 노력을 하면서 국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를 최대한 유도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더 이상은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진짜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사실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질러서 가는 왕도인 거에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동혁으로 표가 안 모일까봐 그냥 김문수 후보가
표 얻기 위해서 액션은 잘하니까 그쪽으로 뭉쳐야 된다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힘 책임당원 분들한테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장동혁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좀 당선에 기여할 수 있을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이미 그 투표가 진행 중일 텐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인식은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불과 2달 반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와 한 달 전까지 무명이었던 장동혁이 결선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김문수의 그 태행적인 모습 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동혁이 어쨌든 돌풍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저는 책임당원들은 이 상황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이 결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을 믿어야지. 그 책임당원을 믿고 장동혁을 여기까지 만들어준 그 책임당원들의 힘을 믿고 결선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투표하게 만들어요. 최대한 많이. 지난번 전대의 투표율이 44%. 지난번 전대에 비해서 한 4%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거야. 56%가 투표를 안 했으니까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거나 안 했을 건데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만드는 거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네. 네. 바람을 아무리 일으켜도 투표율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결선의 양상은 조직의 김문수와 바람의 장동혁 간의 싸움입니다. 조직은 어쨌든 투표율로 바로 연결이 돼. 근데 바람은 불어도 투표율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표율로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오잖아요. 문자가 오잖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하는 투표장에 가서 하는 투표보다 10분의 1 정도로 쉬워요, 이게. 네, 그래서 알려주기만 하면 돼. 책임당원의 경우에는 문자가 오니까 터치해서 쭉 투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말이 나올 때까지 끊으면 안 돼. 뭐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해놓고 나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또 ARS 전화는 하루에 4번까지 온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받아야 된다. 전화번호가 02로 시작되니까 스팸인 줄 알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전화번호 계속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02에 몇 번이라고. 그 전화를 기다렸다가 답변하면 된다. 자꾸 오면 오는데 자꾸 해요. 아니, 한 번 투표가 끝나면 다시 안 오죠. 그러니까 나 한 번 했거든.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바람의 장동혁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관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일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게 신흥 세력이 등장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력당조차도 소멸되고 다시 스팀으로 보수가 정치를 해야 될지. 일단 이번에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저 실력 발휘를 하라고 우리가 시간을 줘야 돼요. 네.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장동혁이 됐건 김문수가 됐건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 성적표를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이 지도부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자유한혁신당도 또 자유통일당도 일단 정당으로 출범을 했으면 선거를 피하면 안 돼. 선거 안 할 정당을 만들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유혁신당도
지방선거에 자신의 총력을 다해서 올인하듯이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자신 없으면 정당 하면 안 되죠. 신당 창당 문제는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지 말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봐서 22개월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물갈이는 선거 때 공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동훈 똘마니들 이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들 지금 정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버티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총선 때 공천 탈락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22개월 남은 시점에서부터 아예 신당 창당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그때부터라도 공천혁명을 할 수 있는 당으로 정말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현 국민의힘, 현 자유화혁신당, 현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당과 정당 간에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정당과 정당 간의 정치 연합, 후보 연합, 후보 단일화.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공화당과의 관계, 우리 자유통일당의 관계, 자유화혁신당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니까 오늘 미리 앞질러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끝나면 한핵관들 쪽에서는 다시 입당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무슨 입당? 당원 네, 입당? 당원 입당. 네. 또 우리 아미고들도 입당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한동훈이 이자가 당대표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자도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김문수든 장동영이든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 치르면 필패다, 진다라고 예상하고 그러고 나면은 지도부는 해체된다. 선거 지면은 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전대가 온다. 그때 당선되는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친다.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그리고 총선은 2년도 안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 공천해 갖고서 이 한동훈이가 지 세력도 좀 부식시키고 재미 봤잖아. 그러니까 딱 그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림을 그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치루어질 전당대회에서는 지가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입당시켜가지고서 책임당원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걔 계산이 빵해. 별것도 아니야. 네, 하여튼 그런 계산을 갖고 움직인다, 이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새로 뽑힌 당대표가 임기가 2년이니까 2년간을 하고 그리고 총선용 전당대회를 다시 제대로 할 때 한동훈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 뜻대로 우리 구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컨틴전시, ABC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나가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